전자상거래의 개념부터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으로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 이거 다 전자상거래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으로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는 전자적 문서, 전자문서를 이용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 방법을 전자적 방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형태의 상거래를 전자상거래라고 부른다. 특히 이 인터넷 거래와 같은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우리가 디지털 이코노미, 디지털 경제라고 부르는 거죠. 보통의 경제 현상을 실물 경제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가 오늘날 경제활동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이 전자상거래는 뭐 인터넷 상거래와 거의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전자상거래법, 이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전자상거래법인데, 그 법에 전자상거래의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의 반드시 전부가 전자문서로 거래될 필요는 없고, 일부가 그렇게 돼도 역시 전자상거래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 예를 들면 인터넷 광고, 인터넷 주문, 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한다든지, 인터넷 뱅킹을 사용해서 입금을 한다든지, 또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거래, 교통카드는 그 사용 자체가 또 전자상거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자상거래법의 규제 대상, 전자상거래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상거래는 왜 규제를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전자상거래로 거래를 한다는 것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앞에서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그 비교 분석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가 대면하지 않죠. 비대면이고 접촉도 안 합니다. 비접촉이죠. 그 다음에 지근거래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아무리 먼 곳이라도 해외 직구 같은 것은 뭐 보통 원격지가 아니죠. 원격 거래에 따른 그 거래 방법인데, 실제로 물건을 받아보면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던 사진상의 물건의 모습하고 또 실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물건의 모습하고 다른 물건이 도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과 실제 물건의 차이가 다르다, 상이함으로 인해서 분쟁이 빈발하고, 또 전자문서 등이 사용 및 기록의 조작 가능성이 있죠. 전자문서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 소재의 입증이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네. 그 다음에 대금 결제를 통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화가 인도되게 되죠. 그래서 돈을 냈는데 재화가 안 오면, 그 다음에 계약 내용과 다른 재화가 배송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같은 각종 사고의 발생 우려가 크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 다음에 또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각종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굉장히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개개인의 신분이 도용될 우려가 있다. 사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나의 신분이 도용될 우려가 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전자상거래는 법률로서 강력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은 언제 제정되었을까요?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율하는 그 거래 형태는 전자상거래를 규제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말고 또 하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통신판매이다. 원래 이 통신판매의 유형은 방문판매법에서 6가지의 특수판매가 지금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통신판매도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신판매가 방문판매법에서 규율되고 있었는데, 인터넷 시대,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에 와서 인터넷 상거래가 통상적인 거래 행위로 자리를 잡음에 따라서 이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가 유사한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을 입법하면서 통신판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전자상거래법으로 되어 있지만 전자상거래만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 통신판매도 규율한다. 그 다음에 이 전자상거래법도 소비자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업자가 소비자와의 거래를 행할 때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경우, 그것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죠.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거래를 한다거나,
뭐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 사업자가 물건을 구입하긴 하는데 그 물건을 자기가 쓰려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가공해서 다시 나도 사업자로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고, 다만 사업자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똑같은 거래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된다.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그건 나는 내가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비자로서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소비자법이 다 똑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용어의 개념 몇 개 설명되어 있고, 청약 철회제도, 또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될 금지 행위의 내용, 그 다음에 소비자의 피해를 제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보험에 가입하라, 사업자로 하여금,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이 전체적인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또 벌칙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전자상거래법이 담고 있습니다. 자,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 사업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인 사업자라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상에 금지되어 있는 여러가지 또는 의무화되어 있는 여러가지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또는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린다거나 또는 과징금 또는 형벌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경우, 그런 것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내용이죠. 그래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이 두 가지를 다 규율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두 사업자와 그리고 그 상대방은 소비자죠. 소비자.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모든 재화의 거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 형태를 B2C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투 컨슈머가 되겠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B2C,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해서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는 뭐라고 할까요?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하죠. B2B는 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 대상이 아니다. B2C, 소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다시 말하면 전자상거래 사업자. 이 법률의 규율 대상이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라고 했으니까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규율할 것이고 통신판매업자를 규율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 쇼핑하면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 쇼핑몰을 우리가 통신판매 중개업자라고 부르죠. 그 쇼핑몰을 만들어 놓은 그 몰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 몰에 사업자들이 들어가서 전자상거래 중개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들어가서 판매를 하는 거지 그 마당을 깔아놓은 중개자가 직접 장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렇지만 통신판매 중개자에게도 그런 사업을 알선한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전자상거래법의 규율 대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통신판매 중개자란 다시 얘기하면 사이버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 예를 들면 각종 오픈 마켓이 있죠. 여러분들 각종 인터넷 쇼핑할 때 들어가서 검색하는 그런 거 있죠. 무슨 뭐 G마켓, 뭐 인터파크, 무슨 뭐 옥션 뭐 이런 데 가서 옥션에서 물건을 샀다고 해서 옥션이 판매자가 아니죠. 네. 그런 사업자들을 통신판매 중개자라고 합니다. 통신판매 중개자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자, 전자상거래법을 입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전자상거래를 규율 대상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방문판매법에 들어있던 통신판매도 유사성을 인정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거래 형태,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잘 규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지금 전자거래의 개념, 전자문서의 개념이 바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개념이 원래 이것은 전자거래 기본법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 2012년도에 5년 전에 이것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자문서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전자거래에서 안전성을 보다 높이 확보해서
소비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한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게 보면 이제 암호 제품을 사용하는 내용도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공인전자문서, 또 이것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공인전자문서센터, 또 공인전자문서 중개자, 이런 내용들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이제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이 분쟁조정위원회도 전자문서를 앞에 또 붙여놨죠.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기왕에 나온 김에 전자상거래 상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비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나 잠깐 살펴보면, 우선 전자상거래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죠. 전자상거래를 하다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가지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도 보호 규정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또 보호 규정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사한 법률로서 정보통신망법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이 정식 명칭인데, 이 정보통신망법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살펴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이 또 있어요. 공인인증서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자, 전자상거래는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인터넷 광고, 인터넷 주문, 신용카드 사용, 인터넷 뱅킹, 교통카드 사용.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통신 판매는 우편,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하는 거래 형태를 말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전기통신 방법은 뭐가 있나? 광고물, 광고시설물, 통신 판매의 방법이죠. 광고물을 보고 거래를 한다. 또는 광고시설물, 이렇게 길거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광고시설물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전단지, 배달된 전단지를 보고 뭐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방송이나 신문 잡지를 보고 거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통신 판매입니다. 통신 판매. 방송을 보고 하는 것도 통신 판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 TV 홈쇼핑 이거는 뭐 인터넷 쇼핑 아니고 통신 판매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편환, 우편대체, 지로, 계좌와 이체. 계좌 이체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다 통신 판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인터넷 쇼핑도 다 계좌 이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통신 판매와 전자상거래의 이 구별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정보 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모두 비대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로서 TV 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쇼핑 등이 바로 통신 판매다. 이 전자상거래라고 했는데 통신 판매라고 이렇게 또 선언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전자상거래와 통신 판매를 그러면 좀 비교를 해보자. 통신 판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전기통신, 전화와 같은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서 재화를 판매하는 행위, 이게 통신 판매다라는 거죠.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성인 사이트, 하필 이게 예시가 되어 있네요. 인터넷 어학원이라든지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거래할 때 우리가 하는 판매 형태가 바로 통신 판매다라는 거죠. 자, 전자상거래와 통신 판매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보통 전자상거래라고 할 때 인터넷 쇼핑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인터넷 쇼핑이 통신 판매에서 예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 판매를 포함해서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 쇼핑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것은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 판매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TV 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등은 통신 판매이긴 하지만 전자상거래는 아니다. 왜냐면 카탈로그 목록 보고 주문하는 것은 이건 인터넷 쇼핑은 아니죠. 또 TV 홈쇼핑도 통신 판매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인터넷도 전기통신이고 TV 방송도 전기통신인데 어쨌든 통신 판매 쪽으로 통신 판매에서 규율을 했었기 때문에 원래 전자상거래가 새로 입법이 됐다 하더라도 통신 판매 유형 속으로
이제 구분하는 것이 이제 구분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돼 있죠? 그래서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등등 해가지고 공정위나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위임을 했기 때문에 시군구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권고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선불식 통신 판매업자, 먼저 돈을 요구하는 선불식 통신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에게 선택지를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소위 우리가 안전거래라는 표현으로 많이 듣고 있는 결제대금 예치 제도를 이용할 것이냐 물어보고, 안 한다 그러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해결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결제대금 예치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어로 에스크로우 제도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일단 거래를 하고 양당사자 간의 결제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같은 믿을 수 있는 제3자한테 돈을 지불하고, 그러면 그 제3기관이 결제대금을 갖고 있다가 소비자가 괜찮은 제품이네요, 제대로 제품이 배송되었습니다, 사업자에게 지불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서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는 결제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형태, 이것을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하죠. 에스크로우 제도. 우리말로 결제대금 예치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을 먼저 받는 통신판매업자,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한테 이 결제대금 예치 방식 안전하죠. 그래서 이것을 안전결제 또는 안전거래라고 합니다. 요걸 하겠냐 아니면 그냥 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으로 해결하겠다,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한 대로 해줘야 되도록 법률이 규정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이 의무화되어 있는 이런 내용 중에서 예외가 있는데, 신용카드 거래 같은 것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무 조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배송이 필요 없는 재화, 배송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바로 해결이 되는 거죠. 결제와 동시에 해결이 돼버리는 재화는 굳이 물건의 분실이라든지 그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무 조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게임이나 인터넷 학원 수강 이런 거 배송이 필요 없죠. 게임 바로 다운로드하면 되는 거죠. 인터넷 학원 수강 같은 거 학원에 가서 수강하는 거니까. 또 10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는 이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10만원도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의무화시키지 말자, 뭐 이런 취지인데, 10만원도 큰 돈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자,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업자가 보험을 들어놨다가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그 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는, 보전받는 그러한 보험을 우리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통신판매 중개자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경우에 각종 전자 게시판을 보면은 거기에 통신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가 이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런 경우에 그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그런 경우도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규정한 조항입니다.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가 그 해당 게시판을 이용해서 통신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로 인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이용해서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 중개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라고 안내하고 공고해야 되고, 기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도 준수해야 되고, 또 통신판매업자와 자신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서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기구에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적격자가 바로 이 세 적격자입니다.
이 분쟁기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청장 이런 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신원 확인 조치를 통해서 얻은 게시판 이용 통신 판매업자 등의 신원 정보를 제공해서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해야 된다. 그 게시판을 이용하는 통신 판매업자가 많이 있는데 도대체 이 신원이 확실한 거냐, 그 사업자의 정보가 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요청하게 되면 그 내용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가 이 기구에다가 어떠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 소비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이 쉬워지겠죠.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다른 소비자법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겠죠, 당연히. 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해서 제품을 공급을 받았을 때 계약을 통해서 그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른 제품이 왔다. 그러면 그 재화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3개월까지 가능하고, 다만 그것이 잘못 공급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알고서도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한 달 이내, 30일 이내에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청약 처리의 효과,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미 공급받은 재화가 있으면 반환하고, 근데 이미 공급받은 재화가 용역이다, 어떤 어떤 행위를 제공받은 거,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인 경우에는 이미 깔아서 다 쓰고 있었는데 컴퓨터에 이거 어떻게 반환한다라는 게 좀 안 맞죠. 그래서 이건 제외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자, 사업자는 제품을 공급하고 돈을 받았을 테니까 그 받은 재화 대금을 도로 돌려줘야 되겠죠. 만약에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그 돌려주지 않은 지연 기간에 대해서 지연 이자를 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자가 대금을 환급할 때 신용카드로 이거 구입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지체 없이 그 신용카드 업자와 같은 결제업자에게 이거 취소되었다, 계약이 청구하지 말아라, 소비자에게 이거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 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된다. 몇 달 이상 이미 받았다, 대금으로 5개월 이상 결제를 했다 그러면 그 결제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청약 철회 불가 사유 5개가 있다라는 거 다 똑같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거. 또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안 되죠. 네. 청약 철회 불가 사유는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 철회 불가 사유는 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도 일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 금지 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먼저 나와 있네요. 네.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금지하는 내용은 다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또 청약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도메인명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이런 것들. 이 전자상거래니까 일반 그 제품 거래와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전자상거래임을 감안해서 금지된 행위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판매 중개자와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가 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우리가 보통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쇼핑몰에 가서 구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옥션, 인터파크, G마켓, 엄청나게 많죠. 수십 개, 수백 개의 통신판매 중개자가 있을 텐데, 통신판매 중개자는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사업자는 아니죠. 그냥 통신판매업자들이 통신판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하는, 몰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자를 통신판매 중개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통신판매 중개를 의뢰하는 자를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통신판매 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서 꼭 내가 파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또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각종 정보를, 그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되고,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통신판매 중개자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고, 통신판매 중개자가 이 고지, 나는 통신판매 회사가 아닙니다라고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 통신판매자와 함께 같이 이 통신판매 중개자가 같이 책임져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신판매 중개자는 본 사업자는 통신판매 회사가 아니고 중개자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통신판매업도 하면서 동시에 통신판매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겸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죠. 이런 고지를 했으면 통신판매 중개자로서의 책임이 없어지는데, 이 통신판매업자와 같은 동시에 이렇게 업을 하게 되면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고지를 했어도. 그 다음에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는 통신판매 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통신판매 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통신판매 중개자, 그 제품 판매 회사가 아니라 그 판매 중개하는 그 중개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야기했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 지급 방법으로서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선지불식 방식의 결제 수단 발행자의 경우에는 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이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권장만 할 수 있는 거죠. 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가능하면 체결을 해라 라고 권장을 하는 겁니다. 권장. 이 등자가 붙은 이유는 뭐예요? 보험 계약 이외에도 은행과의 채무지급 보증 계약, 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아무거나 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좀 이것을 체결하는 게 어떠냐고 권장할 수가 있는 거고, 미리 선지불식 결제 수단의 발행자만큼은 이것이 권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체결해야 되는 것으로 의무화되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선지불식 통신판매와 관련해서 결제대금 예치제도가 있어서 소비자에게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 선택 안 하면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선택한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의 선택권을 준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로 대금이 지급된 것은 이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우리가 정보통신망으로 직접 소프트웨어가 전송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 다 적용 제외되고, 또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를 구매하는 거래, 또 소비자의 구매 안전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또는 결제대금 예치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의 체결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 이런 경우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조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위반 사업자가 발생을 하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행해지겠죠. 자, 그래서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면 되는 거죠. 시정조치를 내리기 전에 시정권고를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권고를 받아들이고 시정을 하면 시정조치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시정권고를 받지 않거나 다른 법 위반 사업자 위반 조항이 있으면 시정조치, 즉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어떤 것들이 시정명령이 되겠습니까? 해당 위반 행위를 당장 중지해라, 또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라, 또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해라, 또 기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라, 기타 위반 행위 시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 뭐 이런 식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정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만들어진 조항인데 임시중지명령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이 전자선거래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의 그 행위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이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어떤 손해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빨리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당장 전자선거래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 그 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장 중지해라. 그 판매를 중지해라 라고 임시 중지할 수 있는, 임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 이건 공정거래위원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중지 명령이라고 한다.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서 시도지사, 시장건설구청장은 이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된 기관이었죠? 소비자기본법에 보면 한국소비자원 내에 설치가 된 위원회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그렇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네네. 그 다음에 또 콘텐츠 산업발전법에 보면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각종의 분쟁조정기구의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겠죠. 벌칙, 또 어떤 절차 위반을 대상으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1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